부의 확장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고 내 신용을 쌓고 그런 무형의 자산들을 정말 돈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라고 여쭤본다면 갑자기 책 전체 내용을 다 얘기라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부의 확장이라는 제목이 우리 부를 확장하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에 대한 관념을 좀 확장해서 보자. 그 핵심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내 안에 내 통장 안에 들어있는 것만이 부가 아니라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자원은 굉장히 외부에 무궁무진하다. 그걸 연결시켜 보자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이 보통 일을 할 때 자기가 쏟아부은 시간과 네. 노력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인풋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아웃풋 기준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미국에서 한 20-30년 전에 했던 실험인데 열쇠 수리공이 문이 고장나서 네. 열쇠 수리공을 불렀는데 열쇠 수리공이 1시간 동안 낑낑대면서 막 열쇠를 몇 개를 부셔먹고 도구도 부셔먹고 그러다 잠시만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와서 1시간 동안 뭐 한여름에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쳐줘서 10만 원을 요청하는 것과 어떤 수리공을 다시 불렀더니 3분 만에 딱 문을 열어주고 10만 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디가 돈이 더 아깝냐 그러면은 당연히 3분 만에 열어준 게 돈이 아깝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 번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고요. 누가 고생을 많이 해준 인풋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고 매번 고장날 때마다 불러보면 느낌이 싹 다르죠. 3분 만에 고쳐주는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네. 1시간 동안 계속 내가 1시간 동안 옆에 서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사무실에도 못 들어가고 있으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는 사실 상대방, 고객이 받아들이는 가치에 따라 결정이 난다는 거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본능 문제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구가 조금 부탁을 했을 때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빵꾸 나고 내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하면은 친구한테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근데 사실 친구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 그 결과, 그래서 본인이 얼만큼 얻었느냐가 고마운 것이지 내가 얼만큼 고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야근을 했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안 보이는 곳에서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이런 것들이 아웃풋으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생산성으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별로 의미가 없다. 솔직하게. 그래서 유튜브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녹화를 하고도 20만 명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은 1시간 일했지만 남이 100시간, 1000시간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고마움이나 어떤 효용을 만들었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꼭 많은 시간을 투입한 게 좋지 않다. 무인도에서 혼자 하루 종일 하루에 16시간씩 낙엽을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너무 훌륭하다, 너무 고맙다, 너무 우수한 노동자다, 근로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부를 늘려가려면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이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생산해야 되느냐, 누군가한테 어떤 고마움을 줘야 그게 돈으로 치환이 될까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조금 원론적인 얘기긴 하죠. 아니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책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책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거머쥐는 돈의 크기는 이퀄 해놓고 타인의 고마움 곱하기 희소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부분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식을 좀 깨트려주는 사실 처음에 예시 든 것처럼 우리는 어떤 내가 들인 노력 그리고 애씀 이런 마음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가치 판단을 좀 많이 하려는 그런 습성이 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웃풋이다 결과다 그렇죠. 냉정하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고생을 해서 너를 이렇게 도왔는데 그렇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정에 좀 호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많이 좀 치우쳐져 있는 사회다 보니 네. 그런 좀 냉정한 어떤 차가운 이성에 대한 사고가 잘 안 되는 느낌 네.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이런 게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서 네. 저도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이에요. 네. 어제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이게 네. 사람들이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나 빚에 대해서 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게 정말 큰 단위에서 보더라도 사회에 굴러가는 화폐나 자원은 대부분 신용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부채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제를 좀 공부한 사람들마저도 국가 뭐 GDP 대비 부채가 뭐 50%대 100%대 그러면은 뭐 하느라고 그렇게 빚이 늘어났대, 큰일 났네, 이런 생각부터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 생산성이 확보되는 국가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가진 돈만 가지고 못해요. 그죠? 국가에서 신용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투입을 해줘야 기업이 예를 들어 5%를 벌 수 있는데 돈을 빌려가지고 10%의 효용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고, 돈이 없는 기업가들도 돈을 빌려갖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돈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치킨집을 차릴 때 다 돈을 빌리시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없으면 창업의 비율은 한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굉장히 성장성도 더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신용과 부채가 사회 안에서 굴러가야 되는데, 그 비율을 저는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무인도에 딱 들어갔는데 물을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음식을 뭐 물고기를 잡기도 굉장히 힘들고 집을 지을 시간도 그래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밤새 떨게 되고 불도 맨날 꺼지고 굉장히 각박한 환경에서 갑자기 누가 산신령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10일치 물과 음식을 빌려줄 테니 나중에 제사상을 차려서 갚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빚 지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빚은 나쁜 거니까. 근데 그렇게 좋은 빚을 얻을 수 있으면은 그 물과 음식을 토대로 집도 빨리 지어놓고 불도 키워놓고 그다음에 뭐 작살 같은 것도 만들어서 본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음식 쌓아놓고 혼자 이제 썬텐하면서 그냥 놀아버리면 잘못된 빚이 돼버리겠지만 산신령이 나중에 마귀가 돼서 찾아오겠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생산성을 키울 수 있다라면 빌릴 수 있으면 더 좋죠. 그죠? 그래서 산신령이 포크레인을 빌려주겠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삽이라거나.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채들이 사실은 다 그런 형태예요. 그죠? 이 무인도 안에서는 구하기 힘들었던 포크레인을 갑자기 국가에서 시정을 만들어서 해외에서 빌려다 주겠다 그러면은 포크레인 한 달만 빌려주면 제가 이 무인도에서 훨씬 더 번성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무조건 나쁘게 바라볼 필요 없고 모든 부동산, 모든 개발, 모든 공장, 모든 투자 활동이 되게 빚이랑 부채랑 맞닿아 있고 그게 이 사회의 에너지다. 오히려 문제는 이 부채가 생산성 낮은 데 쓰였다가 버블이 생겨갖고 부채 비율이 확 줄어드는 구간이 사회에 가장 어렵고 힘든 구간이지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 자원이 쏟아지고 있는 구간은 국가의 굉장히 좋은 구간이잖아요. 특히 생산성이 높을 때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이 부채 없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 무형의 부채든 친구한테 신세를 지는 것이든 유형의 부채건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건 약간 환상인 것 같아요. 나 혼자 독립적으로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고 빚도 내지 않고 계속 살아가겠다. 사실 신입사원을 들어와서 초봉을 받는 것도 일종의 부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신입사원이 4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회사에서 한 8천만 원을 쓸 테고 네. 일종의 투자인 거고 그 맞아요. 생산성은 8천만 원을 못 낼 것이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선투자를 좀 해두는 셈인 건데 마치 자기는 평생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았어. 나는 당당하게 혼자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희망 자체가 굉장히 큰 착각이다. 그래서 미친 듯이 엮어 내가 갚을 수 있는 신세들을 지고 때로는 부채도 져야 되고 자기가 가진 여러 유무형을 레버리지 시켜서 누구에게 고마움을 줘야 되는가를 고민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네. 요약을 말씀해 주신 느낌도 들어요. 네. 네. 이게 저도 되게 벗어나기 힘들었던 그 벽이었어요. 이 빚이라는 것을 내가 허용하기까지가 정말 오랜 그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대부분 빚질 때 큰 돈의 빚을 지는 경우가 집 살 때잖아요. 그렇죠.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억 단위의 빚을 낸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사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첫 경험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넘어서기가. 그래서 연습보다는 실전을 조금 뭐 이렇게 주식 투자도 모의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분들도 많은데 100만 원 넣어라, 50만 원이라도 넣어서 시작하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해야 된다. 저는 내비게이션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느 날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이 딱 꺼졌어요. 근데 긴장이 되잖아요. 갑자기 길을 봐야 되니까.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느낌. 몇 년 전인데 내비게이션이 꺼지니까 갑자기 이정표들을 막 살펴보면서 길을 갔는데 그때 느낀 게 내비게이션 켜놓고 20-30번을 다닌 길도 제가 길이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로 운전을 하니까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처럼 길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 번만 맞아요. 가봐도. 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가 그 리스크와 어떤 위험을 떠안고 위험과 어떤 이득을 떠안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은 그게 진짜 교육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어요. 어머니가 운전하고 있건 아버지가 운전하고 있건 대표님이 운전하고 있건 팀장님이 운전하고 있건 자기는 옆에서 그냥 혹은 이제 내비게이션 보고 기계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처럼 내비게이션 노예처럼 그러니까 누가 시킨 대로 누가 알아서 책임지겠지. 내비게이션이 책임지겠지. 팀앱이 책임지겠지. 카카오맵이 책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쥘 수 있는 방법으로 갔을 때 긴장감이 생기고 약간 각성이 되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창업하거나 개인 사업하면 즐겁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넌 네가 하는 일 해서 좋겠다. 네. 근데 사실은 고생이 훨씬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부분은 다 똑같을 거예요. 이제서야 내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구나. 기존에는 운전대 내가 쥔 게 아니었구나. 내비게이션 듣고 멍하니 그냥 쫓아가던 상태 혹은 조수석에서 약간 이렇게 약간 몽상하는 상태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디든 가겠지 투덜투덜 살아왔는데 내가 지어보니까 모든 게 현실감이 있고 몰입감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꼭 창업해서 느껴야 되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도 이게 내 게임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회사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져? 막 이런 얘기를 젊은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바라는 거는 당신이 회사 주인인 척 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냐? 당신 삶에는 오너십이 있느냐? 당신 삶에 운전대 쥐고 있는 사람 당신 맞냐? 당신 부인이냐? 남편이냐? 어머니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게임을 진짜 진지하게 임하고 있어? 그렇다면 파트너십으로 같이 손을 잡자. 라는 게 회사의 딜인 건데 마치 회사에 자기가 면접 봐서 자기 의지로 면접을 봤지만 남의 버스에 이렇게 동승해서 가는 느낌으로 이 회사가 어디로 가든 알게 뭐야 이런 약간 난 월급만 받으면 돼. 뭐 이런. 내가 주인도 아닌 걸 뭐 하고 있으면은 긴장감이 떨어지고 재미가 없죠.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투자도 100만 원이라도 자기 돈으로 직접 해보기 시작하면은 살아있는 느낌이 확 들죠.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구나. 지금 1,500억 짊어지고 운전 중이신데요. 네. 저는 이제 저희도 레이 달리오의 원칙도 읽고 네. 그래서 올웨더라는 투자법도 네. 있고 그게 이제 레이 달리오가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지? 네. 내 가족들이 내 돈을 다 잃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만든 네. 그런 투자 배분, 자산 배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블리오 네. 지금 두물머리라는 그런 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네. 블리오 또 블릴레오 이런 뭐 네. 이렇게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가장 고심해서 네. 지금 운영하고 계신 내용일 텐데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블리오랑 블릴레오라는 두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고객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 사업에 계신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그 타겟들을 정확히 나누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타겟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쪽은 약간 패시브예요.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들이에요.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여유가 있고 되게 길게 바라보시는 경향들이 있고요.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싶지 않고 또 매일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막 초과 수익이나 본인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서 막 책을 읽고 막 엄청난 인사이트 이런 영역을 좀 포기한 분들이에요. 네. 그게 이제 본인이 하신 일이 더 중요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를 못 믿어서라거나 아니면 피곤해서라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이 혈압으로 얘기한다면 방금 좀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는 침착해지신 분들이라면 이쪽에 뜨거워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만드는 이제 진취적인 사람들이죠. 어느 쪽이 옳다가 아니라 이쪽에서는 뜨거운 사람. 내가 팟캐스트를 하나라도 더 들으면 내 인생이 뭔가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책 한 권이라도 더 읽으면 분명 나는 뭔가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어. 내가 바뀔 수 있어. 그게 진취성의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얘기가 되게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읽다가 네. 초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현명한 투자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보수적인 투자자와 엔터프라이징한 진취적인 투자자가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수적인 투자자는 자산 배분을 하면 되고 엔터프라이징한 사람은 자기 제자인 워런 버핏처럼 직접 종목을 고르고 계속 연구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책의 핵심인데 그때 이제 딱
저도 느낌이 온 거죠. 두 분류가 너무 다르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다르고 주어져야 되는 서비스도 다르고 그다음에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 투자 지평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구나. 그래서 한 곳에 두 부류를 다 모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 MTS는 되게 흥분감을 많이 줘요. 아니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장에서 자산 배분해라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산 배분 시장에서 갑자기 막 해외 선물이라거나 비트코인을 담는 것도 저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 쪽도 두 종류의 투자자가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막 공부해서 발품 팔아서 막 투기적이라는 표현이 저희 바닥에서는 되게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이 초과 수익을 얻으려고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고 그냥 부동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나는 부동산 상승세에 뒤처지고 싶진 않아 해서 보수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찬가지로 이쪽 바닥에서 그런데 설명이 길었지만 보수적인 투자자를 위해서는 자산 배분이 필요하고 되게 똑똑한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리오라는 서비스로 만들었고요. 그쪽에서는 또 그쪽 고객들이 특성상 전화도 받아드리고 카톡으로 길게 상담도 해드리고 재무 설계 전체 뭐 향후 현금 흐름을 어떻게 투입할지 비중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이런 걸 좀 포괄적으로 설명해드리는 서비스로 점차 나아가고 있고요. 핵심이 되는 것은 장기적인 자산 배분인데 자산 배분 중에서도 조금 집중 투자형 자산 배분을 하자. 그 안에 올웨더도 조금 녹아 있긴 하지만 이런 철학도 녹아 있어요. 자산 배분을 했을 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한 자산군이 5년, 10년간 호황을 누릴 때가 있거든요. 네. 지난 10년 같으면 미국 주식이라는 자산군이 엄청나게 좋았고 채권이라는 자산군도 굉장히 좋았고 사실 부동산도 꽤 좋았어요. 리츠의 형태로 부동산이 좋았어요. 안 좋았던 자산군들도 있었겠죠. 신흥국 주식이 별로 안 좋았고 금 같은 경우도 사실 별로 안 좋았고요. 그런데 자산 배분을 한 이유는 잘 몰라서 다 담아두자라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5년, 10년간 장기 트렌드를 타는 자산에 내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인 거예요. 맞출 수 있으면 더 좋고 못 맞추면 그냥 쪼개 두는 거고요. 맞출 수 있는 방법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꺾일 때까지는 다른 시그널을 보일 때까지는 미국 주식도 계속 오르고 있으면 그걸 다 분석할 수 없으면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다. 올라가는 것은 조금 들어가 있는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똑똑한 포트폴리오를 짜서 전달해 드리는 게 분리오였고요. 분리를 해오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겠어요. 이거는 시시각각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은 그게 흥분해서 투자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소위 자산 배분 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투자해서 실패하는 95%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해요. 트레이더가 아닌데 저희같이 정말 전문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계속 뉴스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버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장이 반등하는 거 아니야? 뉴스 보니까 이렇다던데 뉴스 보니까 저렇다던데 그게 실패의 큰 이유였는데 그거 하지 마라 하던 얘기가 어느 순간 지겨워져서 저도 이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얘기인가? 차라리 뉴스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전략을 짜드리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낫겠다. 조금 더 경쾌하고 좀 더 진취적인 전략인데 이런 구간에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투자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컨셉을 짜드리고 그 안에서 트레이더들로서 기여할 수 있는 전술적 영역들을 딱 그냥 드리는 것이 좋은 무기를 드리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해법 같다. 그래서 만든 게 분리레온인데 분리레온 앱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투자 전략이 지금 한 7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경제 위기를 기회로라는 전략이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낸 거지만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말에 동감을 하신다면 경제 위기가 올 게 걱정이 되신다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좋은 자산군들을 저희가 되게 좋은 타이밍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이걸 투자하시면 어떻겠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아라는 상상인 거지 그 걱정인 거지 구체적으로 막 종목 피킹을 하는 거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거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올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많고 네. 올 것 같아라고 주장하시는 게 즐거운 거지 혹은 이제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전략을 만들어 드렸는데 올해 수익률만 해도 한 7, 8% 정도가 발생했어요. 네. 장이 빠지는 과정이. 왜냐면 그 안에 금이 들어있고 엔화가 들어있고 장기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걔네들이 경제 위기가 올 때 좋아지는 소위 자산들이거든요. 주식 대비 훨씬 더 좋아질 개연성이 많은 그런 자산들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장이 나쁘다 그러면은 주식시장만 바라보고 네. 장을 평가하는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장은 굉장히 다양한 장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도 있고 부동산 시장은 주식이랑 굉장히 비슷하겠죠. 경기를 타는 방식이. 채권 시장의 호황기는 주식 시장이랑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나쁠 때 채권 시장이 꼭 불황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자산군이 각자 다른 타이밍에 호황과 불황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호황인 자산에 가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기회로 케이스도 경제 위기라는 컨셉을 활용한 거지만 사실은 지금 구간에는 채권이 호황장이다. 불장이다. 채권에 들어가자.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조건 실건 금리 계속 떨어지면서 미국 채권장이 호황이 될 텐데 거기 투자 안 하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지금 주식보다 그게 낫다. 그런 관점으로 전략을 짜드렸던 거죠. 그래서 불릴래요가 좀 더 의지가 들어있구나. 불릴래요. 나는 불릴래요. 이렇게.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네 재밌어요. 이름도 되게 재밌고 기억에 남아요. 상표권 등록하셨어요 혹시? 했죠. 네. 다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진짜 너무나 핫한데 그러니까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들어가야 되냐. 삼성전자는 3이 들어갔기 때문에 3만 원 이하로 사야 되는 거다. 뭐 별 얘기가 다 많고 무슨 동학 무슨 운동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외국인은 답하는데 우리가 다 받고 있다. 나중에 또 탈탈 털리는 거 아니냐. 또 지금 처음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짧게 먹으려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삼성전자에 몰리는 게 되게 신기해서 이 붐을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유명한 전문가들이 푸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에요. 뭐 존리 대표님도 큰 역할을 하셨을 것 같고 종목을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서 저도 궁금하긴 해요.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사지? 근데 예전에 불과 몇 년 전에 바이오주를 산다거나 아니면 되게 잡주 중심으로 개인들이 움직이던 것과 삼성전자에 몰리는 거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서 한결 다행이다. 삼성전자에 들어가면 뭐 마이너스 60%야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잡주에 들어가면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훨씬 위험한 리스크가 많고 정보가 불확실한데 더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재밌는 게 길 가다가 삼성전자 사업 앞을 어저께인가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막 나쁜 플래카드 같은 게 막 걸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동학 개미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저걸 노동자 편이 아니라 이제 주식의 기업의 관점으로 편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고 이재용에 대한 갑자기 사랑이 되게 막 넘쳐날 수도 있겠다. 이게 투자 문화가 많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다만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보면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10% 반등을 바라보고 사는 거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거냐. 단기 투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 투기가 좋은 의미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오를지 빠질지를 맞추는 게임을 예측성 게임을 하고 계신 거냐. 아니면 앞으로 5년간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하락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 전략은 굉장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답하기 힘드네요. 저는 그 종목 단기 게임을 한다는 게 사실 일반인들한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랑 변동성이 막 시작되는 단계거든요. 한번 시작되면은 몇 개월을 가요. 통상 이번엔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엔 다를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 모든 위기는 시작에서 끝까지 되게 오랫동안 6개월에서 최소 한 18개월 정도까지 최대 18개월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불확실성의 시대가 열렸고 투자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일반적으로 그 불확실성이 끝 혹은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시장이 올라서 안정화가 됐을 때 두 가지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장이 정말 폭락을 해서 불확실성이 정점에 올랐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워런 버핏 같은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다 가라앉아서 남들이 봤을 때 흥분감이 전혀 없는 시장 있잖아요. 하루 0.3% 오르는데 0.3% 올랐다가 0.1% 빠졌다가 이거를 한 달 내내 반복해서 요새 시장이 너무 조용하다. 내가 보니까 한 달에 한 2% 올랐어요. 이런 시장이 사실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장이거든요.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는.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이 제일 흥분하죠. 첫 10% 빠지고 첫 20% 빠지고 첫 30% 빠졌을 때 세일이다. 눈앞에 일확천금이 있을 것 같은 아직 손실을 많이 안 났고 일확천금이 눈앞에 보일 것 같은데
큰 위기 굉장히 시작점이니까 저는 훨씬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위기에도 막 단타를 쳐서 돈 벌 수 있어요. 제 주위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되게 빨리 끊어야 되고 들어가는 타이밍도 되게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회사 다니면서 화장실에서 일사로에서 MTS를 해가지고는 회사 일도 잘 안 되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투하기엔 너무 좋다. 장기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좋은 시기인데 그렇다고 전체 자산 다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거꾸로 지금 한 3개월 앞으로 3개월 보면은 삼성전자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역시 제 생각에는 장기 채권이랑 금을 섞은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주식 대비 더 유리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적이고 겁쟁이여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진취적인 기상을 살려드리자면 그쪽에서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아까 분리오랑 분리레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약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네. 그 프로그램들을 다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 대표님은 천영록 대표님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성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둘 다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기업이니까 분리레오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분리오든 분리레오든 삼성전자가 포트폴리오에 있어요? 아니요. 섞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해외 주식, 해외 채권 지금 해외 채권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요. 분리오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주식을 좀씩 담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보고 분리레오는 채권 비중, 금, 엔화 이런 쪽 비중이 많고 국내 주식군 이라는 자산군 자체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일체의 투자 전략에서. 네, 그렇구나. 재밌네요. 주식을 전혀 모르다가 네. 사실 뭐 전혀 모른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작년에 좀 한번 들어갔다 물려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거든요. 삼성전자에. 그게 뭐 6만 원까지 막 갔다가 또 최근에 뭐 한 4만 5천 원 막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근데 제가 살 때 한 4만 6천 원 요쯤에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묻어놨어요.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떨어져서 어쨌든 현재 시점엔 마이너스인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저같이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뭐 코스피든 아니면 뭐 나스닥이든 전고점 뭐 대비 한 30%가 빠져 있다.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번에 이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지금은 뭐 뭘 사도 장기적으로 보면 다 오를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투자를 해본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이렇게 여럿이 있는데 네. 비슷하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네. 지금은 주식이야. 지금 삼성전자지. 뭐 이러면서 국내 주식은 아니면 해외 주식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네. 뭐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타이밍이 맞냐 아니냐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올인해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 같은 거를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해주신다면 어떤 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 불타 있는 사람들, 계신다. 막 이렇게 애가 달아 막, 감당. 애가 달아 막, 주식을 가지고 네네, 막 이렇게 단타를 치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대부분 이런 심리는, 단타로 접근하면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저점에서부터 앞으로 10년간 한국 주식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편이에요. 다만 지금 여기 저점이 여기서 20% 더 미치냐 30% 미치냐 40% 미치냐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이후의 시대에 주식시장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뭐 대단한 뭐 논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큰 사이클에서 봤을 때 신흥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눌려 있었고 선진국이 지난 10년간 미국이 많이 갔다면은 그게 10년 단위로 또 뒤섞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에는 미국 시장이 거의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신흥국 위주로 많이 올랐었는데 또 이제 10년간은 신흥국이 못 오르는 그런 상태인데 신흥국이 다시 이제 그 디커플링으로 이제 쫓아갈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고 저렴하게 샀을 때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행태적인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단타로 접근해서 금액을 너무 많이 들어가면 1번 더 빠졌을 때 다 털고 주식을 포기하게 된다. 2번 반등해서 10% 먹고 다 털고 다시는 주식 안 하게 된다.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아까운 거거든요. 앞으로 저점에서 고점까지 뭐 100% 200%가 10년 동안 200%를 벌 수 있는 장이 열릴 텐데 거기서 본인이 경거망동하다가 투자를 못 하게 되는 케이스 혹은
또 일반인들은 손질을 잘 못하잖아요. 잘못된 종목을 들어가서 네. 10년 내내 그 종목은 안 오르고 있는데 다른 시장 다 올라가는데 난 저거 물려서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제대로 물렸다. 네. 과거 레짐에 과거 패러다임 속에서 투자한 것들이 물려서 네.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부동산 장 허다하죠. 장 너무 그렇죠. 좋은데 예전에 잘못된 투자를 10년 내내 물려 계신 분들 이 세상에 제일 억울한 거잖아요. 네. 그 자산군에 기회가 왔을 때도 못 먹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중요한 거는 주식장이 오더라도 큰 기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내가 10년간 투자를 해서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유연하게 적용을 할 것인가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단타 하시는 분 중에 아마 3, 4년 후에 포지션이 있으신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단타 치다가 피곤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도저히 업무가 안 돼서 끊으시거나 손실 너무 많이 봐서 끊으시거나 이득 보고 기분 좋아서 털었다가 멘붕이 되시거나 그러니까 뭔가 장기 투자에 실패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천천히 앞으로 6개월간은 전체 자산의 한 30% 정도를 투입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 큰 의미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주식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주식에서 매번 실패하다가 상가 투자로 가거나 부동산으로 가니까 너무 궁합이 잘 맞아서 계속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을 하면 죽어도 안 되는데 주식을 하니까 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적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주식이나 펀드에서는 한 번도 못 벌어봤는데 갑자기 ELS 했더니 너무 자기랑 성향에 맞는다고 하실 수도 있고 ELS는 아니지만 채권 투자는 어쩐지 잘 맞는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자기에게 궁합이 되게 맞는 자산이나 상품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돈을 쥐게 된 친구들한테 1억, 5억 정도 뭔가 어떤 돈을 쥐게 됐고 대부분 현금인 분들한테 당부하는 거는 뭐 PB센터를 돌아다니건 공부를 하시건 여러 투자 상품을 경험해봐라. ELS도 가입해보시고 펀드도 가입해보시고 뭐 분류 같은 서비스도 괜찮고 아니면 뭐 주식도 해보시고 채권도 해보시고 부동산도 조금만 뭐 약간 뭐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사서 캐시플로우 느껴보고 자기랑 나는 이게 제일 편해 하는 게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거 공부 안 하시고 처음부터 운명론적으로 나는 주식일 거야 아마 해서 주식에 완전히 올인하는 것이 이 타이밍 이슈도 있고 기술 이슈도 있고 궁합 이슈도 있어서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요즘 왜 이렇게 주식에 다들 이렇게 매달릴까?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진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어떤 투자라는 네. 관점으로 자산군을 이렇게 보면 네. 크게 보면 네. 부동산 아니면 주식인 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부동산은 사실 지금 들어가는 금액대나 덩어리가 너무 커요. 돈이. 네, 그렇죠? 뭐 최소 수천만 원, 네. 억 단위가 들어가니까요. 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주식은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수십만 원, 네. 뭐 몇만 원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때마침 10년 만에 위기인지 뭐 뭔지 모르겠으나 네. 그 정도의 느낌이 올 정도로 네. 대폭락이 왔고 그러니까 소액으로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욕심이 좀 앞서는 걸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이제 빨리빨리 내가 돈을 벌어서 뭔가를 네. 더 해보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자세로 이 시장을 접근하면 좋을지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내가 이렇게 자본금이 충분하진 않은데 네. 지금 뭔가 좀 돈을 불려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어떤 접근을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주식이 되게 좋은 시작점이라고는 생각해요. 네. 뭐 위험도 굉장히 많지만 하필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젊은 분들이 되게 우연찮게 좋은 교육을 받아온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냐면은 지난 3년간 비트코인 광풍이 국내에서 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한 번쯤 비트코인 하는 친구가 있거나 본인이 해보거나 암호자산의 투기를 그쪽에 이제 투자의 영역이 거의 없으니까 투기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투기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라고 씁니다. 예. 방향성을 맞추는 그런 게임을 트레이딩을 경험해보고 굉장히 큰 실패도 경험해봤어요. 근데 일종의 게임머니라고 생각해본다면 거기서 한 사회 전체가 되게 투자를 많이 경험해본 사회가 있었고 그 돈이 주식시장에 투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은 10년간 기다가 지금 할인 행사가 딱 들어온 상황인데 그런 경험을 갖춘 이 젊은 세대가 주식이라는 어쨌든 전통자산으로 들어와서
큰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물리긴 하겠지만 이 고비를 잘 이겨내고 길게 본 사람들은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주식을 하시되 그냥 종목 보고 호가 보면서 오르는 재미 빠지는 재미로만 투기적으로만 접근하면 사실 주식하지 마시고 카지노 가시거나 암호화폐 하시거나 해외 선물,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벌거나 전 재산을 날려먹은 투기 게임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주식도 그렇게만 접근하면 너무 아깝고요. 주식은 재무제표가 나오고 사업계획서와 주석까지 쫙 쏟아지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계기로 그 흥분감을 토대로 내가 삼성전자 이번에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겠다. 내가 예전에 썼던 IR 자료들을 봄으로써 이 회사가 뭘 추구하고 있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이 매출이 무엇을 의미하고 영업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계기로 100만 원이라도 투자해두면 공부가 너무 잘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너무 잘 되니까 수업료라 생각하시고 돈까지 벌면 더 좋으니까 여러 기업들의 구조를 보시다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됐고 우리 회사도 이런 방식으로 매출을 내려고 하고 있었던 거구나. 우리 본부장님이 맨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쓰고 있고 그런 기업의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업무 자체도 즐거워지고 업무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지만 투자도 재밌어지고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어떤 노하우들이 쌓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이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예요. 채권 해가지고는 사실 채권 금리까지 공부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주식은 혹은 외환 같은 거는 외환해서 사실 외환까지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주식은 보면은 남들이 잘 안 보는 주식에 되게 재미있는 뉴스플로우나 재무제표 같은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공부의 계기로 삼으면 분명히 부의 확장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대표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너무 바쁘게 지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저희는 지금 분리레오나 분리오라는 되게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말이 되고 고객들이 와서 효용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즉 성장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이제 그 안에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더 좋은 투자 전략, 더 좋은 대안, 더 좋은 목적지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데 집중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들이 예전에 다른 펀드로는 선택하기 힘들었던 대안들을 여기서 투자 전략으로 선택해서 이제 본인의 자산을 되게 다변화시키는 거죠. 전략 자체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또 투자의 좀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어서 사업 열심히 해서 많이 키우고 많은 고객에게 고마움을 얻어야겠죠. 네. 내가 투자를 잘하고 있다는 거를 대표님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본인이 투자를 잘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너무나 뭐랄까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네. 특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더 벌어주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식도 그렇고. 네. 그럼 더 좋은 상품을 만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드시겠냐 이거죠. 네. 상품의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상품 안에 우리가 투자자로서 생각하는 되게 좋은 원리들이 얼마나 세련되게 녹아있느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투자는 결과가 전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결과는 과정이 좋은, 프로세스가 좋으면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결론인 거고, 대부분 상품들이 결과는 일시적으로 좋았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엉망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결과가 다 운이었구나, 아무런 설계가 안 돼 있는 채 그냥 이뤄진 현상이구나, 그런 게 많은데 좋은 결과를, 좋은 아웃풋을 만들기 위한 좋은 설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딱 보면은 머리가 찌릿한 느낌이 있죠. 이거 너무 좋다. 이건 차별성도 너무 좋고 구조적 엣지라고 표현하는, 이거는 최악의 케이스에도 되게 방어력이 뛰어날 것이고 좋은 케이스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겠구나, 이런 게 막 느껴져서 막 전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전략 너무 좋다. 네. 그런 것들을 더 만들어 나가고 다듬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구나. 네. 진짜 방송 보면은 엣지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선영록 대표님을 만나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의 확장 될 것 같나요, 여러분? 네, 뭐 되겠죠. 될 거라 믿고. 네. 지금 어쩌면 진짜 위기의 시간에 정말 또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고 또 아이들 학교도 가지 않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좋은 생각들 많이 하면서 좀 버텨나가면 또 좋은 날들이 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신 천영로 대표님 너무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마칠 시간이 돼서 네.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책 선물해 주신다고. 맞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오늘 네. 대표님께서 책을 딱 4권을 가지고 준비해 와주셨어요. 네. 댓글과 이메일 남겨주시고요. 댓글 좋아요가 많은 분들에게 상위 4분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좋아요를 많이 만드는 방법은 지인들한테 그쵸.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 단톡에 하면서 이게 내 아이디다. 여기 눌러라. 이러면 저희도 컨텐츠를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고 네. 여러분의 무형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에 될 신용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신용을. 네. 네, 그러면 또 천영록 대표님과 함께한 부의 확장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